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저희 친정엄마는 아빠를 되찾았고 저는 미저리 같은 남편과 이혼하고 말았어요. 제가 이혼하게 된 계기 중 한 80%는 시모 탓인 것 같아요. 남편을 두고 미저리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네요. 남편은 딱 잡은 물고기 밥 안 준다는 심보로 결혼 후엔 밖으로만 돌았거든요. 결혼 전엔 진짜 어땠는 줄 아세요? 저한테 바짝 엎드려서 공주대접 왕비대접 저리 가라였죠. 심지어 전남친이 있던 댁에서 남친과의 관계를 파탄내고 본인이 절 채갈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극성을 부렸으면 전남친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절 떠나버렸겠어요. 저에 대해 거의 책 수준의 일기를 쓰고 손편지를 쓰며 친정 엄마한테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게 절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단순히 욕심이 많아서 절 소유하려 들었던 것 같아요. 전 그게 사랑이라 착각했던 거고요. 제가 아까 제 이혼 사유의 대부분이 시모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시모는 극성맞게 절 괴롭혔어요. 일단 시모는 무속에 미친 사람이었는데 값비싼 혼수를 요구하며 이건 동쪽에서 사야 한다. 이건 서쪽에서 사야 한다.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무리한 요구를 해대더군요. 우리 친정엄마는 시골에서 어렵게 자랐는데 다니던 중학교가 폐교되는 바람에 초졸에 불과해요. 그걸 갖고 사람 놀리듯이 말끝마다 니네 엄마 초졸이라 무식하다는 둥. 정말 이렇게 사연살롱 여러분께 일러바치면서도 열이 뻗치네요. 신혼집 인테리어 할 때도 완전히 무슨 부적 인테리어였다니까요. 저희 신혼집 곳곳에 시뻘건 부적을 덕지덕지 붙이더라니까요. 제가 떼어내면 와서 불같이 화를 내며 또 붙이고 또 붙이고 진짜 극성이었죠. 그런데 웃긴 건 뭔 줄 아세요? 그렇게 시모가 맹신하며 돈을 몇 억을 갖다 바친 무당이 글쎄 사기꾼이었던 거 있죠. 정말 기도 안 찬다니까요. 현재 그 무당은 사기죄로 깜빵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무속에 한번 미친 사람은 절대 구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시모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용한 무당을 수소문하더군요.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신발이 창창한 젊은 무당을 찾는다나 뭐라나 진짜 못 말린다니까요. 전 엄마와 단둘이 정말 어렵고 힘들게 자랐는데 그 와중에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교대에 합격했고 현재 초등학교 교사예요. 외모도 잘 가꾼 편이라 결혼 전에는 잡지 사진 촬영도 몇 번 했더랬죠. 엄마는 그런 저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이혼녀가 돼버린 딸내미를 안쓰럽게 바라보시죠. 그래서 아직 젊은 나이이니 다시 재혼하라면서 벌써 손자리를 줄줄이 알아봐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현재는 결혼이고 뭐고 일단 남자한테 질려버렸어요. 또다시 재혼했는데 그나물에 그 법이면 어떡하나요? 그놈이 그놈이란 말도 있잖아요. 처음에만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잘해주다가 알고 보니 전 남편과 비슷한 사람이면 눈앞이 깜깜할 것 같네요. 혹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아주 길게 유지하고 계신 인생 선배님들 계시나요? 그렇다면 저한테 댓글로 조언 좀 해주세요. 세상엔 나쁜 남자, 이상한 시모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너도 평범하고 착한 남자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런 글을 많이 보면 그래도 용기를 좀 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삶 자체가 산 넘어 산이었어요. 우리 친정엄마도 시모한테 시달려서 미혼모 신분으로 외동딸인 절 낳아서 여지껏 혼자 키우느라 힘드셨는데 저도 시모한테 시달려 이혼까지 하게 되니 이쯤 되면 엄마 팔자를 뚝 닮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한 가지 사이다 뒷이야기를 해드리면 현재 시댁 쪽 사업은 폭삭 망해서 땅바닥을 빌빌 기고 있다고 하네요. 시댁과 남편에게 너무 시달려서 일말의 동정심은 하나도 들지 않아요. 그저 쌤통이다 란 말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제가 속 시원히 지금까지의 제 인생에 대해 풀어놓으려고 해요.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으신 분들이라면 제 이야기에 공감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저희 친정엄마네 집안은
뭐 산골짜기에서도 아주 어려운 형편에 속했어요. 농사지을 땅 한 평 갖는 게 소원이었지만 현실은 소장농 신세를 면치 못했죠. 저희 엄마가 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무시하면 안 된다고. 자기 밭이며 농 가지고 농기계 여러 대 굴려서 농사 짓는 사람들 부자라고. 요즘 농기계들 수천만 원씩 하더라고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그런 땅 한 평을 못 갖고 늘 남의 땅에서 알바 개념으로 일하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외할아버지가 지병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외할머니가 엄마를 데리고 읍내에 새로 세워진 옷공장에서 일을 시작하셨대요. 그곳에서 아빠와 처음 눈이 맞았으니 엄마는 옷공장 이야기를 간혹 하셨어요. 그때 당시 일을 회상하며 얘기하는 엄마의 눈이 바로 영화관이었어요. 그 큰 눈에 많은 것이 함축돼 있었죠. 엄마가 시골에서 다니던 하나뿐인 중학교가 인원수 부족으로 폐교되고 말았어. 중학교에 못 다니게 되자 네 외할머니는 오히려 반가워하시더구나. 돈 벌 사람 한 명 더 생겼다면서. 난 그때 외할머니의 심정을 이해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에 남편까지 죽어버렸으니 살 길이 막막하셨겠지. 여튼 읍내 그 옷공장에 들어가 몇 년 동안 하루에 12시간 넘게 외할머니와 함께 일을 했어. 미싱 앞에서 말야. 자면서도 드르륵 드르륵 미싱 소리가 꿈에 나올 정도였지. 듣자 하니 그 공장 주인은 지방에만 수십 개의 옷공장을 운영할 정도로 대단한 부자라더구나. 어쩐지 실제로 공장 주인을 보기가 힘들었었어. 그러다가 마치 왕족처럼 공장주의 가족들이 공장 시찰을 나온 적이 있었어. 우리는 열심히 돌리던 미싱을 잠깐 멈추고 공장주의 가족들을 향해 일제히 90도로 인사를 해야 했지. 그때 공장주의 아들이었던 네 아빠와 눈이 마주쳤어. 우린 한동안 서로 빤히 쳐다봤던 것 같아. 그러다가 난 내 라인의 실장님한테 머리를 한 대 쿵 쥐어 박혔지. 인사 안 한다고 말야. 네 아빠의 짙은 쌍꺼풀 진 큰 눈이 엄청나게 신비로웠어. 마치 외국 사람처럼 느껴졌지. 그런데 지금 우리 민정이의 눈이 딱 아빠를 닮아서 너무 신기해. 역시 유전자임은 강력하다니깐. 그때 당시 내 나이 딱 19살이었고 아빠와 동갑이었으니 우리 둘 다 이성에 관심이 참 많을 때지. 네 아빠도 나와 생각이 같았는지 그 후로 우리 공장에 거의 출근하다시피 매일 왔어. 고3이어서 한창 대학 입시 준비로 바쁠 때였는데 자꾸 시골 읍내 공장에 찾아오니 본인 엄마 아빠한테 무진장 혼났다고 하더구나. 네 아빠 대화를 나누며 우린 남몰래 데이트도 하고 손도 잡고 뽀뽀도 했어. 어린 나이였지만 잠깐만 같이 있어도 너무너무 좋더라고. 그러다가 우리 둘 다 20살이 되고 네 아빠가 엄마한테 프로포즈를 했지. 와, 엄마 완전 소설 아니 영화 같다. 근데 그 이후의 얘기는 왜 안 해줘? 어떻게 아빠랑 헤어지게 된 건데? 날 낳을 때는 오롯이 엄마 혼자였다면서. 그 얘기는 다 우울한 이야기들 뿐이라 우리 민정이가 좀 크면 하려고 했어. 이제 어느 정도 컸으니 얘기해줘도 될 것 같아. 엄마 아빠는 너무 결혼하고 싶어서 너희 할머니한테 말씀드렸어. 당연히 극대노하셨지. 단순히 화만 내신 게 아니라 조폭을 동원해서 나한테 협박까지 하더구나. 제발 꺼져달라고. 네 아빠한테서 떨어져 달라고. 아주 집요하게 나와 외할머니까지 괴롭혔어. 모욕과 협박을 일삼았지. 너무 무서웠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괴팍한 양반이었거든. 그러더니 몇 달 후 한국의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는 남미로 의류 사업을 하겠다며 떠나더구나. 네 아빠는 끝까지 날 데려가려고 했어. 하지만 그랬다간 내가 시댁에 의해 뼈도 못 추릴 것 같아서 거절했어. 우린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이별해야 했지. 그리고 네 아빠가 그렇게 허무하게 떠난 후 일주일 후쯤 내 뱃속에 우리 민정이가 이미 있던 걸 알게 되었어. 몇 번 정도 남미에 있는 네 아빠에게 연락을 취해보려 했지만 중간에서 누군가 회방을 놓더구나. 아마도 그 늙어망탱이가 그랬겠지. 그런데 엎친 게 덮친 격으로 엄마의 유리한 가족이었던 외할머니가 내 혈관이 터져 바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엄마는 만삭인 상태에서 모든 걸 수습하고
장례를 치러야 했지. 우리 민정이는 동네 산파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원룸에서 나아야 했고, 그땐 절망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민정이를 내 품에 안는 순간 발끝에서부터 에너지가 머리끝까지 샘솟는 걸 느꼈어. 엄마는 우리 민정이를 낳고 여전사가 되었지. 우리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못할 게 없었어.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 앞으로도 영원히 엄마는 우리 딸 지킴이로 살아갈 거야. 엄마의 지난 살아온 세월을 듣는데 눈물이 흘렀어요. 20살의 미혼모 신세로 절 낳아서 저와는 19살 차이 나는 젊은 우리 엄마는 실제로 모진 역경과 고난을 겪으며 살아왔거든요. 그놈의 돈 때문에 말이죠. 옷공장에서 일했던 엄마는 다시금 공장을 찾았어요. 이미 아빠네 옷공장은 다 정리하고 남미로 갔기에 그곳 말고 이번엔 박스 공장이었죠. 상자를 만드는 공장을 선택한 이유는 다락방 창고에서 기거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이에요. 아주 어렸던 절 잠깐이라도 봐주면서 일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이라 여겼던 거죠. 덕분에 전 엄마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아도 됐지만 종이박스 특유의 신냄새가 아직도 내 코 밑에서 나는 듯해요. 어린 나이에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정도로 그 냄새가 싫었더랬죠. 게다가 그 창고방엔 바퀴벌레와 쥐의 천국이었어요. 어느 날인가는 엄마와 밤에 자고 있는데 찍찍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군요. 저한테 쥐라는 존재는 귀신보다 더 큰 공포였는데 그 망나니 같은 쥐가 결국 제 귀를 깡 물고 갔어요. 전 오밤중에 깍 소리를 질렀고 귀에선 피가 철철 났어요. 엄마도 제 비명소리에 놀라서 깨셨어요. 그 후로 쥐구멍을 철사로 단단히 막아서 쥐는 오지 않았어요. 뭐 바퀴벌레와 곰팡이 등과는 친구처럼 같이 살았죠. 그렇게 나름 잘 적응하며 지냈던 박스 공장에서는 어이없게 너무 안 좋게 끝을 맺고 말았어요. 어느 날 밤 전 대낮인 줄 알고 잠을 깰 정도로 불빛이 환하더군요. 전 잠결에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왜 이렇게 밝고 따뜻해? 지금 낮이야? 엄마는 제 목소리에 실눈을 뜨고 밖을 살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리를 치쳤어요. 민정아, 얼른 일어나. 밖에 불이 난 것 같아. 정신 차리고 대피해야 해. 안 그럼 우리 죽어. 저와 엄마는 옷까지만 대충 챙겨서 다락의 사다리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불길은 무섭게 번져서 어느새 공장을 집어삼켜버리고 말았죠. 엄마는 저를 안전한 곳에 대피시키자마자 공중전화에 달려가서 119에 신고를 했어요. 하지만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공장엔 대부분, 박스의 대부분이 싹 다 불타버렸죠. 다음 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공장장이 우리 모녀를 불렀어요. 야, 미친 것들. 니네가 창고방에 살면서 난로 틀어놓고 라면 끓여 먹고 하면서 불낸 거지? 얼른 이실 짓고 해. 니네가 방화범이지? 다락방에 기어 들어가서 애 새끼 데리고 살겠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 아유, 내가 저 집 사정을 봐주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미쳤지. 내가 돌았어. 저희 엄마는 거의 90도로 허리를 구부리고 억울함을 표했어요. 아니에요, 공장장님. 저랑 우리 딸도 불 속에서 죽을 뻔했어요. 저쪽 공장 구석에서 불이 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희 때문이 절대 아니에요. 너무 억울해요. 엄마의 읍소에도 불구하고 경찰까지 불러서 우리 엄마는 일단 잡혀가야 했어요. 도주에 우려가 있다나 뭐래나. 경찰이 조사해 본 결과 몇 대였던 CCTV를 통해 진범이 밝혀졌어요. 그 전에 알코올 중독자 근로자가 일을 너무 엉망으로 망쳐놔서 공장으로부터 해고당했는데 그 사람이 안갚음을 한 거였죠. 저는 경찰서로 달려가 풀려난 엄마와 얼싸안고 그 자리에서 몇 시간을 엉엉 울었어요. 이젠 하다하다 범죄자로까지 몰린 돈 없고 빽 없는 자들의 서글픔이었죠. 공장일이 신물이란 엄마는 그동안 통장에 조금이나 저축한 돈으로 원룸을 얻었어요. 전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엄마는 한창 인기 많았던 화장품 방문 판매원으로 일했어요.
엄마의 미모가 빼어나니 장사는 아주 잘 됐죠. 나름 인기 있는 방판 요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참 우리 엄마는 사주팔자에 억울함이 묻어있는 것 같아요. 웬 부잣집에 방문 판매차 들렀는데 갑자기 경찰이 우리 집에 들이닥쳐서 엄마를 조사해야겠다며 데려갔고 원룸까지 싹 다 뒤지더군요. 알고 보니 방문했던 집에 귀금속들이 없어졌는데 저희 엄마가 범인이라 이거죠. 엄마는 그때도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경찰관님들, 저 딸님이랑 단둘이 전직하게 살아왔습니다. 남의 돈 10원 한 장 거저받은 적 없고 훔친 적도 없습니다. 믿어주세요. 저도 덩달아 외쳤어요. 우리 엄마 도둑놈 아니에요. 우리 엄마를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요. 엄마가 얼마나 착한데. 또 며칠 후 범인은 그 집 파출부로 밝혀졌고 엄마는 바로 풀려났어요. 이런 일을 2번이나 겪고 나니 우리 신세가 참 불쌍했어요. 전 이 일을 계기로 공부를 열심히 했고 엄마는 최대한 돈을 많이 벌기로 다짐했어요.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살기란 참 팍팍하게 느껴졌거든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선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오리고기집을 창업하셨어요. 엄마가 워낙 푸짐하게 내가고 친절하게 장사하니 입소문을 타고 장사는 금방 잘 되었어요. 비록 작은 식당이었지만 TV에도 나오고 SNS에도 올라오다 보니 유명 인사들도 가끔 찾아오곤 했어요. 전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도 틈날 때면 오리고기 식당에서 엄마를 돕기도 했어요. 그날도 손님이 워낙 많아서 제가 엄마 일을 열심히 도와 서빙을 하고 있는데 한 테이블에서 어떤 할머니가 제 팔을 잡더군요. 여기 잠깐만. 너 혹시 이름이 뭐니? 저요? 황민정이요. 왜요, 손님? 무슨 일 있으신가요? 그 할머니는 제 이름을 듣더니 무언가 강한 의심을 품으며 제 엄마 이름도 묻더군요. 바로 대답했죠. 저희 엄마 성함은 정윤자이신데 왜 그러시죠? 저희 엄마가 여기 사장님인데 불러드릴까요? 잠시만요. 엄마,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식당 주인이지만 서빙과 조리실과 카운터를 정신없이 오고 가던 엄마는 제가 급하게 부르니 달려오셨어요. 그리고는 그 할머니 얼굴을 보더니 사색이 되더군요. 아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우리 민정이에게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 할머니 또한 사색이 되어 우리 엄마한테 막 따져 물었어요. 너, 이 아이 뭐야? 우리 아들하고 똑같이 생겼잖아. 얘 혹시 우리 아들 석정이 딸이니? 눈이 완전히 똑같잖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석정이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야? 엄마는 거의 울부짖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석정 씨한테 말 안 하고 나온 아이예요. 남미로 떠났을 때 몇 번이고 연락해봤는데 중간에 누가 회방을 넣은 건지 연락이 안 되더군요. 당신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거겠죠. 어쨌든 나 혼자 나와서 지금까지 잘 키운 내 딸이니 신경 꺼요. 당장 나가라고요. 그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기분 나쁘다는 듯이 일행들과 나가버리더군요. 그제서야 그 할머니가 내 친할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내 엄마한테 저렇게 윽박지르는 할매가 참 싫었어요. 내 피가 섞여있는 친할머니라도 말이죠. 엄마, 괜히 기분 나빠하지 말아요. 내가 엄마 옆에 있잖아요. 엄마는 식당 다른 손님들이 볼까봐 부엌 뒤로 가서 한참을 오셨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바로 또 식당으로 무언가를 들고 왔어요. 흰 봉투에서 매우 잔뜩 들어있는 현금을 반쯤 꺼내더니 상위에 탁 던지면서 말했어요. 이 돈 줄 테니 너 우리 석정이한테 딸 낳은 거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알았냐? 우리 잠깐 한국에 들어온 거고 남미로 다시 돌아갈 거야. 너 옛날부터 돈 좋아했잖아. 옛다. 이거 먹고 절대 비밀 누설하지 말아라. 우리 아들 앞길 막지 말란 말이야. 알아 처먹었냐? 그제서야 엄마는 손님들이 보든지 말든지 그 할머니 얼굴에 대고 돈을 던져버렸어요. 이 노망난 할망구야. 이 미친 할매. 당신이 사람이면 당신 피 섞인 손녀딸 손 한 번이라도 잡아줘야 정상하냐? 뭐? 내가 돈을 좋아해? 돈에 환장한 건 당신들이지.
인간 같지도 않은 할망구 같으니라고. 이 더러운 돈 갖고 당장 꺼져버려. 당신 아들 앞길 안 막을 테니. 나 혼자 우리 딸 키우며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그 할머니는 수행비서인지 젊은 사람을 시켜서 그 돈을 다 줍게 하고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갔어요. 엄마는 화가 안 풀렸는지 그 자동차에다 대고 굵은 소금을 마구 뿌렸죠. 그리고는 서러운 마음에 저와 함께 부엌 뒤로 들어가 얼싸안고 엉엉 울었어요. 엄마, 나 얼굴도 모르는 아빠 필요 없어. 엄마만 있으면 돼. 우리 엄마는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꼭 행복하게 해줄 거야. 학생 신분으로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방법은 공부 열심히 해서 우수한 성적표 보여드리는 것뿐이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나름의 최선을 다해 교대에 합격했어요. 요즘에는 교대 합격선이 조금 내려갔다고 하는데 저희 때만 해도 교대가 한창 인기 많았을 때라 꽤 높았거든요. 게다가 여자로서 안정적인 직업이라며 엄마가 엄청 좋아하셨죠. 대학생이 되어 조금이나마 얼굴에 분칠이라도 하고 다니니 가끔 남자들로부터 대시를 받기도 했어요. 얼굴도 모르는 아빠지만 아빠의 쌍꺼풀 있고 큰 눈을 닮은 제가 눈화장을 하고 다니니 화려하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아가씨이니 또각구두에 스커트도 입어보고 대학로에 나갔다가 잡지 모델제이나 연예인제를 받기도 했어요. 제 키가 168cm라 좀 큰 편이었거든요. 잠시 혹하긴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잡지 사진 촬영을 몇 번 해보고는 그 꿈을 완전히 접고 말았네요. 삶을 전투적으로 살아온 제가 무뚝뚝한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서려니 참으로 어색하더라고요. 목석이 따로 없었죠. 송충이는 슬리플 먹으랬다고 그냥 교대나 졸업하고 선생님의 꿈을 이루자며 다짐했죠. 미팅도 몇 번 했는데 착실한 의대생이 나와서 서로 눈이 맞아 첫 남자친구로 사귀게 되었어요. 의대생이라 공부하기 바빠 얼마 데이트도 하지 못했지만 처음 연애하는 거라 설레더군요. 대학을 다니면서 또 연애를 하면서도 엄마의 오리고기 식당 일을 도왔어요. 아무리 일하는 아줌마들을 쓴다 해도 엄마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날도 어김없이 엄마의 식당 일을 돕다가 어떤 젊은 남자 손님이 주문을 받는 제 손목을 덜컥 잡더라고요. 어머, 왜 이러세요? 하면서 저는 손을 뿌리쳤어요. 그 남자도 놀래서 연신 죄송하다며 사과했어요.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그만. 제가 이 집 단골이라 민정 씨를 아주 자주 봤었거든요. 여기 사장님 따님분 맞죠? 저 첫눈에 반해버려서 진작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말을 트게 되네요. 근데 제 이름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건 사장님께서 따님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알아챘어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고 이 근처 사무실에서 아빠 회사 물려받으려고 경영 수업 받는 사람이에요. 저 민정 씨 연락처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전 당연히 거절했어요. 그때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정말 그 남자는 스토커가 따로 없었어요. 매일 우리 식당으로 꽃을 보내고 편지를 남겼으며 그래도 제가 반응이 없자 저희 엄마를 구워 삼더군요. 하루는 엄마가 이야기했어요. 민정아, 지철군이 아주 살갑고 우리 식당에 와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도우고 손님 맞이를 잘하든지 내가 놀라울 정도라니깐?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랑 오래된 사이니? 결혼한 것도 아닌데 혹시나 우리 지철군에게 여지를 좀 주면 안 될까? 그 남자친구 바빠서 잘 만나지도 못한다면서. 그럼 그쪽을 정리해보면 어떨까? 엄마, 무슨 소리세요? 우리 지철군이라니. 누가 보면 엄마 아들이라도 되는 줄 알겠네. 전 그냥 넘어갔지만 엄마의 회유는 계속됐어요. 게다가 김지철이라는 그 남자는 아예 내 남자친구와 1대1로 단판을 벌였더군요. 저 모르게 말이죠. 남자친구가 제게 역으로 이별을 구했어요. 민정아, 우리 그냥 헤어지자. 또 김지철인가 그 인간한테 완전 찍혔더라. 앞으로 그 인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 새끼가 아주 내 삶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반협박을 해서 말이야. 나도 어차피 의대 공부 따라가기도 벅차서 연애 정리할까 했는데 차라리 잘 됐어.
우리 그만 만나자. 전 너무 황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전 남자친구의 말이 맞았어요. 김지철, 이 인간은 멀리해야 할 종자였어요. 하지만 그땐 몰랐죠. 남친에게도 차였겠다 심란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틈을 비집고 그 남자가 들어왔어요. 웬 에세이집을 들고 왔더군요. 이게 뭐예요? 웬 책이에요? 그거 제가 출판사에 의뢰해서 출간한 책이에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책이죠. 제가 민정 씨를 처음 본 순간부터의 모든 기록이 거기 편지 형식으로 수록돼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게 제 진심이니까요. 그 남자는 절 위해 책까지 제작해왔고 집에서 읽어봤는데 단 하루 만에 저도 껌뻑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반문하는 분들께 그 책이라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얼마나 구구절절히도 절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이었죠. 전 그 남자의 마음을 받아주기로 결심했고 사귀기 시작하자 엄마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미 사윗감으로 점 찍어 놓으셨더군요. 김지철 이 남자 사귀면서 공주 대접을 받긴 했어요. 세상 처음 받아보는 융숭한 대접이었죠. 좋은 차로 좋은 곳에 데려가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해줬어요. 그동안 엄마와 단둘이 입에 풀칠하며 사느라 바빠서 쳐다도 보지 못했던 다른 황홀한 세상이 있더군요. 가끔은 남친이 우리 엄마까지 고급스러운 곳에 모시고 가서 누리게 해주니 좋았어요. 남친에게 고마운 마음까지 들었죠. 그 와중에 저는 교대를 졸업하고 정식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고 남친은 30대가 되었어요.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그런데 넘어야 할 관문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그의 부모님이었죠. 남친 말로는 자기 부모님 걱정 말라고 했으나 제가 걱정되었어요. 절 자기 부모님께 소개시켜주는 단계 없이 바로 상견례로 넘어가더군요. 뭔가 좀 이상했죠. 제 직감은 딱 맞았어요. 남친의 부모님, 특히 엄마가 아주 지랄 맞은 사람이더군요. 상견례 자리에서 우리 친정엄마 면전에 대고 온갖 모욕을 퍼부었어요. 우리 엄마한테 아줌마라는 호칭을 쓰더군요. 아니 아줌마, 양심이 있으면 태계 딸을 우리 집 며느리감으로 애초에 생각지도 말았어야지. 어딜 들이밀어요. 우리 남편 집안이 대대로 기업 운영하는 부잣집인 거 다 알고 있죠. 그거 알고 지금 무혈입성 하려는 거 아니야? 그렇게 돈이 좋아요? 아줌마 초졸이라며.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다며. 그럼 무식한 아줌마 밑에서 큰딸내미가 제대로 교육이나 받았겠어요? 교대 나오면 다야? 지가 선생님은 다냐고. 대체 월급 얼마나 받는데? 한 200이라도 되나? 참내 어이가 없어서. 어이없는 건 저희 쪽이었어요. 아무리 우리 집안과 우리 친정엄마를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완전히 도를 넘은 미친 아줌마라고 생각들더군요. 어머님, 아줌마라뇨. 저희 엄마가 무슨 파출부 아줌마예요? 호칭이나 제대로 쓰고 말하세요. 예의를 못 배운 건 어머님 같은데요. 이 결혼, 지철 씨가 하도 결혼 이야기를 많이 하고 밀어붙여서 하려는 거예요. 돈이 좋다뇨. 우리가 무슨 거지로 보여요? 저희 엄마 오리고기 식당도 잘 돼서 차곡차곡 돈도 잘 모으고 있어요. 아우 됐네요. 저 이 결혼 안 합니다. 전 화가 나서 엄마와 함께 자리를 떠버렸어요. 남친이 극구 말렸지만 뿌리치고 나와버렸어요. 사업한다는 시부는 거만하게 앉아서 에헴 하고 헛기침만 하고 있더군요. 그쪽 가족들이 다 꼴보기 싫었어요. 남친을 비롯해서 말이죠. 남친과 헤어지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그렇게까지 모욕을 들으면서 반드시 해야 할 결혼은 아니었죠. 남친에게 이별을 고했지만 남친이 절 진정으로 사랑했기에 그랬는지 아님 단순히 저에게 차인 게 자존심이 상했던 건지 그날부로 단식투쟁에 돌입했어요. 날마다 엄마 식당으로 찾아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친정엄마에게 매달려 울고불고 했다더군요. 저희 학교까지 찾아오질 않나 일부러 사무실로 꽃다발과 선물 등등을 보내질 않나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제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서 말이죠. 심지어 학교 교직원 전체를 위해서 선물을 돌리더군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죠.
주변에선 왜 돈 많고 잘생긴 왕장님 같은 남친을 거부하냐며 난리였어요. 제 속도 모르고 얼른 결혼하라면서 재촉을 하더군요. 그렇게 모욕을 당했던 엄마마저도 절 회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달을 설득당하니 마음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남친의 엄마가 우리 식당으로 찾아와서 부탁을 했어요. 아우 사돈, 내 저번 일은 미안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 좀 살려줘요. 단식 투쟁을 지금 얼마나 길게 하고 있던지 몸이 반쪽이 돼버렸어요. 이러다 내 아들 죽겠어. 민정아, 내 결혼 허락하마. 얼른 결혼식 준비해라. 그렇게 얼렁뚱땅 모든 게 다 넘어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결혼식장 계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몰랐던 사실은 예비시모는 무속에 미쳐있는 사람이었어요. 혼수를 준비하는데 뭐는 동쪽에서 사고 또 어떤 품목은 서쪽에서 사야 한다더군요. 평생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봤죠. 또 조그만 신혼집을 구해서 집을 화이트톤으로 좀 꾸미려 하는데 갑자기 와서는 시뻘건 부적을 여기저기에 덕지덕지 붙이더군요. 무슨 압류딱지도 아니고 황당했어요. 아니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다 너희 부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그런다. 우리 무당 선생님께서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아기가 집안 곳곳에 척척 들러붙어서 니네 엄청나게 괴롭힌대. 전말 안 통하는 시모가 시댁으로 돌아가자마자 다 떼버렸어요. 그런데 정작 저희 부부를 괴롭혔던 건 바로 시모 본인이었어요. 무당 선생인지 돌팔이인지 말만 듣고 와서는 갑자기 우리 부부가 자는 안방 앞에 난방 텐트를 치더군요. 그때가 아주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왜 저희 방문 앞 거실에 난방 텐트를 치고 이불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댁에 안 가세요? 야, 니네 부부 한 6개월은 아이 가지면 안 된다더라. 지금부터 밤에 부부관계 금지다. 아무리 신혼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지금 아기 가지면 영아 돌연사 한다더라.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어머님, 그럼 지금 우리 부부가 밤에 뭐 하는지 감시하려고 이렇게 저희 방 앞에 텐트 치고 감시하려는 거예요? 정말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어머님? 참는데도 한계가 있죠. 저희 지금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몇 번째 만행이신지 모르겠네요. 왜 이렇게 아들 부부를 못 살게 구시는 거예요? 당장 댁에 돌아가세요. 정말 이런 일들이 몇 번이나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죽을 맛이었죠. 남편까지 나서서 시무를 말렸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시부의 사업이 결혼 전부터도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더군요. 시부는 사업 살려보겠다며 허둥지둥 댔고 남편은 그저 스트레스 받는다며 밖으로만 돌았어요. 룸사롱이며 유흥업소를 전전한다더군요. 남편이 하도 집에 안 들어오고 제게 냉랭하게 대하길래 남편의 비서 중 한 사람을 제 편으로 만들어서 뒤를 캤죠. 제가 왜 그렇게까지 했냐면 딸을 임신한 후였거든요. 심지어 첫 임신까지 한 와이프를 남편은 냉대했어요. 결혼 전에 제 마음을 얻으려 할 땐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기세였는데 잡은 물고기는 밥 안 준다고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저도 참 바보 같지만 너무 힘들어서 엄마에게 이혼해버리고 싶다고 울며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민정아, 엄마가 널 낳고 혼자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최대한 조금만 참아보면 안 될까?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게. 저도 딸까지 임신한 마당에 쉽게 이혼할 순 없었어요. 엄마와 저는 기분 풀기 위해 맛있는 칼국수라도 먹자며 명동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백화점 앞을 지나는데 진짜 좋은 차에서 어떤 중년 남성이 내렸어요. VIP 고객이었는지 백화점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까지 나와서 90도로 인사하더군요. 무심코 지나가려는데 엄마와 그 중년 남성이 서로 쳐다보고는 얼어버렸어요. 엄마는 그 자리에서 외쳤어요. 석정씨, 황석정씨 맞죠? 윤자야, 내 윤자, 우리 윤자 맞지? 우리 윤자라니? 대체 누가 우리 엄마를 저렇게 부르는지 신기했어요. 알고 보니 절 낳아준 내 친아빠였죠. 아빠는 저의 존재에 대해 알고는 털썩 주저앉았어요. 내가 자식이 있다니 믿어지지 않아.
왜 말 안 했어, 윤자야? 내가 몇 번이나 연락처를 보냈는데 왜 편지 한 통 안 넣었어? 엄마, 아빠, 그리고 저는 카페로 들어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빠는 제 손을 잡고 절 안아보기도 하셨어요. 얼굴도 모르는 아빠에 대해 아무 감정 없다고 생각했는데 왜 저까지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혈육의 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름이 민정이라고? 이렇게 예쁜 딸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아빠는 모든 가족을 다 병으로 떠나보내고 혼자 돈이나 펑펑 쓰며 살고 있었어. 아주 우울하게 말이야. 그런데 이제 내 인생에 의미가 생겼어. 우리 윤자랑 민정이 하늘에 감사해야겠구나. 아빠는 남미로 건너가 가족의 등살에 못 이겨 가족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직 거물의 딸과 결혼했으나 그 여자의 바람으로 바로 이혼해버리고 그 후로 혼자 살았다고 해요. 부모님께서는 치매와 암 등으로 돌아가시고 아빠도 더 이상 타국에서 의류 사업하는데 한계를 느껴 모든 걸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신 상태라고 하네요. 그동안 벌어온 돈을 모두 부동산에 투자하고 월세 받으면서 취미생활 정도 하시고 편하게 살고 계신 상태였어요. 백화점 VIP 고객이 될 정도로 쇼핑이나 하고 전 세계 여행이나 다니면서 말이죠. 워낙 돈이 많은 나름 상류층이니 아빠의 인맥은 상상 초월했어요. 아빠 말을 듣고 있으면 신기할 정도였죠. 엄마 아빠는 바로 살림을 합쳤어요. 아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오리고기 식당을 계속 운영하고 싶다고 했어요. 제 바람은 엄마도 식당 일 그만두고 편하게 사셨으면 했는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셨어요. 하여간 엄마 아빠는 이렇게 다시 재회하여 행복한 중년, 노년을 맞이하셨는데 그때쯤 제 상태는 말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엄마와 고민 상담을 하고 심지어 정신과까지 가서 진료를 받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극심했기에 뱃속에 아이가 제대로 붙어있지를 못했나 봐요. 갑자기 하혈을 하고 유산기가 강하게 비쳤어요. 무서워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남편은 시댁에 가 있더군요. 자기야, 나 하혈을 너무 많이 해. 우리 아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무서워. 당장 빨리 집에 와줘. 남편은 심드렁하게 대답했어요. 지금 우리 회사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당장 망하게 생겼는데 그까짓 임신이 문제야? 애 떨어지면 임신이야 나중에 또 하면 되지. 우리 회사 망하면 당신이 다시 일으킬 수 있어? 남편의 대답보다 더 충격적인 시모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야, 어차피 고추 안 달린 딸이면 필요도 없는 존재니 떨어지든 말든 상관도 마라. 네 남편 지금 바쁘니까 알아서 처리해. 전 전화를 끊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악마 같은 시댁 식구들에게 치가 떨렸죠. 유산은 점점 진행되고 119를 타고 응급실에 갔지만 되돌릴 수 없었어요. 뱃속에 있던 우리 딸아이는 하늘나라로 가버렸죠. 그들에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전 마음속으로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해버렸어요. 이혼을 마음에 품고 있었죠. 그런 와중에 시모는 엄마가 운영하는 오리고기집에서 회사 직원들과 회식한다며 50명분을 예약하더군요. 우리 친정엄마와 아빠는 제 속도 모르고 정말 진수성찬으로 살았어요. 사돈네 돕고 싶다고 말이죠. 그런데 끝까지 시모는 황당한 일만 벌이다 끝났어요. 예약 당일날 10분 전 전화로 예약 취소를 하더군요. 이렇게 비아냥대면서 말이죠. 거기 맛없다고 소문났어요. 회사 직원들이 다른 데로 가자네요. 암튼 그렇게 됐네요. 오늘 거기 안 갑니다.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끄더군요. 친정엄마는 화가 나서 문자와 함께 사진 한 장을 전송했어요. 사돈, 후회하게 되실 거예요. 사실 워낙 발이 넓은 아빠는 우리 시댁 쪽 사업을 돕고 싶다며 우리 시댁이 하는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저명 인사들을 모두 불렀거든요. 시부와 만나게 해주고 싶다면서 말이죠. 시부의 사업을 어떻게든 다시 살려보려는 선한 의도에서 마련한 자리였는데 시모가 걷어차버렸죠. 그분들은 식사 한 끼 가볍게 하시고 모두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어렵게 발걸음해 주신 그분들께 죄송하다며 다음에 거하게 한턱 내겠다고 사과를 했더랬죠.
누가 봐도 알만한 유명한 분들도 많이 포함돼 있었어요. 그분들 사진을 보시고는 시모도 알아차렸는지 뒤늦게 마구 뛰어왔더군요. 사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분들 유명한 분들이잖아요. 우리 사업적 관련된 분들인데 다 오리고기집에 있었단 말이에요? 친정엄마는 늘 시모한테 잘 보이기 위해 최대한 예의를 갖춰 말했는데 이젠 아니었어요. 의기양양하게 시모를 깔보며 목소리를 높였죠. 그래요. 댁내 사업이 하도 망해간다기에 우리 남편이 그쪽 사업 좀 살려주려고 자리 마련한 거였는데 되기 10분 전에 걷어차버렸네요. 역시 무식한 사람은 뭘 해도 안 된다니깐? 나 초졸이라고 상견례 자리부터 아주 무시하더니 그쪽도 뭐 IQ는 그리 높지 않은 것 같네요. 몇십 년 만에 다시 재회한 우리 남편 재산이 몇백억 원 되거든요. 인맥도 아주 화려하고요. 우리 딸이 이혼하고 싶다는 이유를 알겠네. 그래서 오늘부로 우리 부부는 민정이 이혼 찬성하기로 결정 내렸습니다. 이제 사돈도 아니고 그냥 남남이니 이제 가세요. 우리 식당 얼씬도 하지 말고 그냥 꺼지라고요. 시모가 희번떡거리며 우리 친정엄마 손을 잡고는 머리를 조아렸어요. 사돈어른 재산이 몇백억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몇십억 원을 못 막아서 사업을 다 말아먹게 생겼는데 조금만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사업 다시 재기하면 이자까지 쳐서 반드시 갚겠습니다. 네? 사모님, 아니 사돈어른. 이어 제가 나섰어요. 그 더러운 손으로 우리 엄마 손잡지 말아요. 내가 처절하게 유산할 때 뭐라고 했어요? 고추 한 달린 여자는 다 필요 없다면서요. 그 논리라면 어머님도 뭐 필요 없는 존재겠네요. 당장 나가주세요. 남편과는 바로 이혼할 거니까. 이제 남남입니다. 속이 다 시원했어요. 그 소굴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이 가벼웠죠. 그렇게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영원할 것 같은 남편의 사랑도 우리 결혼도 너무 비극적이고 더럽게 끝나고 말았네요. 당장은 여자 마음 얻기 위해 간쓸게 다 빼줄 것 같은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그 속내까지 다 파악한 후에 결혼 결정 내리시길 바래요. 남편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한테 크게 대이고 나니 왠지 친절한 사람도 곧이곧대로 믿지 못하겠네요. 이러다 사람 불신증 걸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전 엄마 아빠와 함께 궁과 같은 집에서 함께 살며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있어요. 휴직계를 냈던 학교에 다시 복직하며 아이들의 환한 웃음을 보니 저절로 치유되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시 살아가면 다 잊혀지겠죠. 시간이 약인 듯해요. 들리는 풍월에 의하면 남편 집안은 아주 폭삭 망했다는데 꼬스워 죽겠네요. 우리 집에 와서 돈 빌려달라는 소리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빌려달라고 해봤자 쫓겨나기밖에 더 하겠어요. 아주 쌤통입니다. 복수의 일환으로 매우 행복하게 잘 살 거예요. 전 남편 보란듯이 말이죠. 여러분께서도 누군가에게 최고의 복수를 하고 싶다면 보란듯이 최대한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사시길 바래요. 그럼 모두 행운을 빕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괜한 자격지심을 갖고 있는 지인들이 있나요? 저는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지적질을 하지 말고 나 하나만 잘하면 된다 라는 인생관을 갖고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런 제 생각과 딱 반대되는 한 사람과 결혼 후 엮이면서 있었던 일들을 여기서 한번 풀어볼까 해요. 저는 살면서 크게 힘들었던 일도 크게 걱정할 일도 크게 불만이 있었던 일도 없이 무난하게 성장한 평범한 대한민국 여자였어요. 부모님 두 분 다 건강하시고 열심히 일해 오셨고 사치스러운 생활에 욕심내시지 않는 화목한 가족의 울타리를 지켜주셨죠. 그런 부모님을 보며 저도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게 그런 확신을 준 남자가 나타났어요. 우연히 친구와 놀다가 건너 알게 된 그는
반듯한 인상에 다정한 말투, 배려가 몸에 밴 사람이었죠. 연락처를 교환한 뒤로는 제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 남자를 쫓아다녔어요. 남자 역시 그런 저를 선뜻 받아주었고 저희는 교제 1년 만에 결혼을 약속했어요. 재은아, 너는 결혼하면 어떤 가정을 꾸리고 싶어? 나는 우리 부모님 같이. 부모님처럼? 어떠신데?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두 분이 싸우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어. 두 분이서 아직도 손깍지 끼고 다니실 정도니까. 둘이 정말 사랑하셔. 우리 집이 뭐 엄청 돈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성실히 직장생활 해오셨고 나랑 재진이 낳고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사셨지. 큰 부를 바라는 것보다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현재 이 시간을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그 모습이 난 진짜 멋있다고 생각하거든. 나도 그렇게 가족을 꾸리고 살고 싶어. 정말 배울 것이 많은 분들인 것 같아. 저와 생각이 같았던 현수 씨 역시 화목하고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겠다며 약속했고 그렇게 우리는 부부가 되었어요. 현수 씨 집안 역시 큰 어려움 없이 성실한 부모님 밑에서 형제가 자란 케이스였어요. 현수 씨 동생은 몇 년 전 먼저 결혼했는데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 간 날에 서방님 내외가 함께 자리했어요. 서방님은 둥글둥글한 현수 씨와 반대로 아주 선이 굵고 조각 같은 외모의 소유자였어요. 젊었을 때는 잠깐 모델 일도 아르바이트로 하고 데뷔 제안도 꽤 받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서방님 옆에 동서되는 사람 역시 눈에 띄는 이목구비와 날씬한 몸매가 화려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현수 씨랑 결혼하게 될 주재은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형수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네? 조금 창피하기는 한데. 그때 옆에 있던 동서가 큰 소리로 물었어요. 얼굴 자연산이에요? 네, 자연산이요? 자기야, 처음 뵙는 분한테 뭘 그런 걸 물어. 물어볼 수도 있지. 이게 걸스토크야. 저는 뭐 얼굴에 손대고 이런 것은 없어요. 워낙 무서워하기도 하고요. 멋쩍게 웃는 저를 보며 한마디 더 보태더군요. 피부는 좀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결혼 앞두고 신부가 그런 얼굴로 등장하는 것도 민폐인데. 제가 아는 피부과 소개해 줄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 인사 간 자리라 긴장한 저를 좀 편안하게 해주려는 유머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대화를 할수록 조금 답이 없는 사람 같더군요. 예물은 어디 것을 할 거예요? 저는 예물할 때 백화점 사장까지 나와서 막 안내해주고 그랬어요. 제가 워낙 VIP라서 혹시 생각한 브랜드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백화점에 말이라도 전달해 볼게요. 말만이라도 고맙네요. 그런데 저희는 그냥 아시는 분한테 가서 심플하게 커플링만 마치기로 했어요. 둘 다 화려한 것에 욕심이 없는 편이라. 요즘은 초등학생도 커플링은 기본으로 한대요. 결혼하면서 무슨 커플링만 심플하게 해요. 그런 게 다 곧 나인 건데. 그래도 관심이 뭐 썩 없어서. 좋은 곳 소개시켜 준데도 뭐 싫다 하시니까 어쩔 수 없네요. 그러고 보니 그녀가 몸에 걸치고 있는 옷과 장신구는 다 크고 화려한 것들이었어요. 명품 브랜드에 대해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좋아 보이더군요. 호의인지 자랑인지 모르겠지만 백화점을 소개해준다는 것을 거절한 뒤로 동서는 계속해서 제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그럼 결혼식장이랑 드레스는요? 아직 그런 것까진 안 했어요. 제가 결혼할 때 프랑스 유명 디자인이 손수 만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드레스를 입었거든요. 그건 진짜 웃돈 주고도 못 구하는 거였는데 사람들이 그 드레스 보고 진짜 다들 입이 딱 벌어졌었어요. 너무 예쁘다고. 이것 봐요. 동서가 자랑스럽게 보여준 핸드폰 속 결혼 사진을 보고 저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흔히들 입는 브라탑 드레스 같은데 뭐 구할 수도 없는 거라고 하니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동서의 말은 끊기지 않았어요. 식장은 무조건 화려한 게 짱이에요. 이것 보세요. 저랑 성준 씨 결혼할 때 사진이에요. 식장 엄청 예쁘죠? 그쵸? 네, 정말 예쁘네요. 여기도 예약하려면 2년 이상 대기해야 하는 곳인데 뭐 워낙 잘 알고 하니까
제 순서를 제일 먼저 당겨줬었거든요. 아, 대단하시네요. 저희 영혼 없는 리액션이 계속되자 눈치를 챈 남편은 식사를 재촉했어요. 우리 식사부터 좀 하시죠. 그럴까요? 인사가 끝나고 저를 바래다 주러 가는 길에 남편은 슬쩍 말했어요. 아까 좀 불편했지? 미안해. 아니야, 너무 친화력 좋고 하시더라고. 재수씨 댁이 엄청 돈이 많은가 보더라고. 아, 그래? 그쪽 사돈 쪽이 부동산으로 돈을 좀 버셨다 그러더라고. 딸도 재수씨 하느라 완전 금이야 오기 하면서 컸나 봐. 좀 그렇지? 부잣집 외동딸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네.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때까지만 해도 제 결혼 생활에 철부지 동서가 그렇게까지 영향을 끼칠 줄 몰랐어요. 저와 남편은 큰 문제 없이 결혼 준비를 이어갔고 드디어 디데이가 되었어요. 주인공이 된 기분이 나쁘지 않더군요. 지인들의 칭찬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어머, 재은아, 너무 예쁘다. 천사인 줄 알았어. 너 진짜 예쁘다. 신랑이랑 신부가 어쩜 저렇게 잘 어울려? 세상 부러운 커플이네. 저렇게 수수한 드레스를 입었는데 얼굴이 워낙 예쁘니까 그냥 다 사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칭찬에 황홀하고 정말 많이 웃었죠. 그런데 그때 제일 친한 친구가 제게 저기를 보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제 앞에 나타난 동서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형님. 저 왔어요. 드레스 이거 입은 거예요? 아유, 이거 그냥 여기 결혼식장에서 무료로 빌린 건가 보다. 왜 이렇게 누렇고 꼬질꼬질하대요? 그리고 형님, 피부과 안 다녔어요? 제가 다니라고 했잖아요. 신부 얼굴이 이게 뭐예요? 신부인지 들러리인지 모르겠네. 역시나 흠잡을 것이 없나 하며 달려드는 동서의 모습에 조금 기가 막혔어요. 하지만 더 황당한 것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동서가 제 결혼식에 입고 온 옷 때문이었죠. 옷이 엄청 화려하네요. 아, 제 옷이요? 예쁘죠? 이것도 국내에서는 구할 수 없는 원피스예요. 동서가 입고 있는 것은 원피스보다는 드레스에 가까워 보일 정도로 새하얗고 화려한 비즈가 움직일 때마다 반짝거렸어요. 옷이 제 드레스보다 더 예쁘네요.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신부가 누구인지 착각했을 정도로 동서는 저보다 훨씬 화려한 드레스 같은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더군요. 맞다. 아주버님한테 들으셨죠? 오늘 성준 씨가 정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결혼식에는 못 오고 있다 늦는다고. 아, 네. 진짜 빠지지 못할 일이어서 너무 미안해 하신다고 전해 들었어요. 저와 남편 결혼식에 서방님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긴 서방님이 동서가 저런 옷 입고 여기 오는 거 알았으면 말렸을 거야. 혼자 오니까 저렇게 입고 온 거겠지? 저희 부모님과 친척들고 굳은 얼굴을 좀처럼 피지 못했어요. 예, 재은아. 저분이 그 동서 될 사람인 거니? 엄마. 아무리 그래도 하객인데 결혼식에 저렇게 하얗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오다니 이해가 되질 않는구나. 사람들이 다 수군거려. 알아. 저렇게 하고 나타날 줄은 몰랐네. 하지만 더 놀라울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식을 마치고 하객들에게 인사를 다닐 때였어요. 혼주석에 시부모님 두 분만 계셔서 여쭤봤죠. 어머님, 아버님, 식사는 좀 하셨어요? 동서는 왜 안 보여요? 그때 저 반대 테이블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어요. 야, 마셔. 나 오늘 성준 씨 없다. 늦게 올 거야. 나 자유부인이라고. 미친. 네가 언제 네 남편 있다고 못 논 적 있냐? 웃기는 년일세. 야야, 니네 인사해. 여기 오늘 결혼한 새형님이다. 형님, 제 친구들도 오늘 왔어요. 동서가 제 팔뚝을 잡고 자기 친구들이라며 소개한 테이블은 동서랑 비슷비슷한 외모에 모조리 화려한 차림새를 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동서를 포함해 다들 얼마나 마신 건지 잔뜩 취한 모습들이었어요. 동서, 친구들까지 초대해주고 고마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요? 엄청 취했네. 제 말은 아랑곳 않고 잔뜩 취해 혀가 꼬부라진 동서가 친구들에게 말하더군요. 야, 우리 새형님 결혼 전에 성형외과고 피부과고 아무것도 안 간 사람이다? 겁나 신기하지? 내가 관리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뭔 자신감인지 그냥 결혼함. 개 웃기지. 동서, 집에 얼른 가서 쉬는 게 낫겠어요. 야, 그리고 내가 VIP인 백화점에 예물이랑 혼수하라고 소개해준다니까 그것도 다 거절했다? 저게 결혼 반지라고 꼈는데 진짜 소박하다 못해 곧 없어질 것 같지 않냐? 겁나 웃긴 사람이야, 새형님. 동서의 조롱 섞인 말에 그 친구들도 저를 보고 낄낄거리더군요. 재수씨, 많이 취했어요. 성준이 일 끝나면 얼른 와서 모시고 가라고 할게요. 아주버님, 됐어요. 나 오늘 얘네랑 나이트 갈 거예요. 그치? 동서는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남편도 불쾌해야 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결혼식인 만큼 잘 마무리하려고 노력했죠. 결국 동서와 그 무리의 진상짓으로 하객들의 수군거림으로 끝났어요. 재현아,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재수씨가 저렇게까지 막무가내는 아니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괜찮아.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얼굴 붉히지 말고 넘어가자. 아, 하필 이런 날 성준이도 없어서 더 골치네. 동서는 그렇게 만행을 저질러 놓고 그 후로 사과도 없더군요. 이제 새 식구가 되었는데 굳이 지나간 일 꺼내서 뭐 하나 싶어 저도 그냥 넘어갔죠.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압구정 쪽에 볼 일이 있어 갔었어요. 형님. 저를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동서가 반딱반딱한 얼굴을 하고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서 있더군요. 동서, 여기서 다 만나네요. 우연히 마주친 동서와 커피 한잔 하기로 하고 자리를 잡았어요. 형님이 압구정에 웬일이에요? 형님이랑 이 동네 부조와 쩌는데? 뭐가 재밌는지 혼자 낄낄거리며 동서가 물었어요. 아, 누구 좀 잠깐 만나러 왔어요? 난 쇼핑 좀 잔뜩 하고 피부과 가서 관리받고 오는 길이에요. 아, 어쩐지 피부에서 막 빛이 나네요. 형님은 내가 그렇게 관리 좀 받으라고 해도 말도 안 듣고 막 결혼한 새댁인데 아줌마 소리 듣겠어요. 동서의 모욕적 발언이 또 시작됐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함께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했어요. 여기 근처에 제가 잘 아는 카페 있는데 얼마나 고급인지 커피 한 잔에 3만 원이에요. 제가 쏠게요. 세상에 10,000원 넘는 커피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3만 원이라니 무슨 금치를 해놨나 싶었어요.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자 동서는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또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어요. 형님, 아기 가질 거예요? 네, 아기를 낳는 건 우리 두 사람이 진짜 가족이 된다는 뜻이니까요. 가족? 굳이 아기까지 낳아가면서 그런 거 확인해야 되나? 동서는 결혼한 지 3, 4년 됐다고 들었는데 아직 자녀 생각 없어요? 제가 묻자 동서는 아주 날카로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미쳤어요? 애를 왜 낳아요? 네? 왜 낳나요? 형님, 저 몸에 좋은 거 먹고 매일 필라테스를 3시간씩 하는 사람이에요. 이 몸매 계속 유지하려고요. 그런데 무슨 임신이에요. 몸 망가지게. 애 낳은 여자들 봐요. 그게 무슨 몸이야. 말 그대로 몸뚱아리지. 그럼 몸매 망가질까봐 임신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난 애보다 내 몸매를 선택한 거죠. 그리고 어차피 내가 애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자기 몸매가 망가질까봐 아이를 갖지 않는다는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그럼 서방님도 동서 생각이랑 같은 거예요? 아, 몰라요. 가끔 얘기하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이혼해버린다고 윽박 지르니까 또 좀 잠잠해요. 웃기죠? 뭐가 웃긴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렇지 않게 그런 얘기를 하며 웃는 동서에게 전보다 더 거리감이 느껴지더군요. 그때 저희 테이블 옆을 뛰어가던 꼬마아이가 넘어졌어요. 저는 얼른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주며 말했어요. 괜찮아? 다치지 않았어? 아이는 놀랐는지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 시끄러워. 왜 여기서 울고 난리야? 야, 너 빨리 니네 엄마한테 가. 동서는 다 들리는 목소리로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마침 화장실을 다녀오던 아이 엄마가 우는 아이를 발견하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내가 넘어지니까 이 누나는 나 일으켜줬는데 여기 이 아줌마는 나한테 빨리 가라고 소리 질렀어. 아이의 말 한마디에 동서의 얼굴이 싹 굳는 것이 느껴졌어요. 뭐? 아줌마? 넌 내가 아줌마로 보여? 여기는 이쪽은 왜 누난데?
아니, 우리 애한테 지금 뭐라 하는 거예요? 아이 엄마는 아이 손을 잡고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났어요. 아씨, 왜 이렇게 미친 것들이 많어? 뭐? 아줌마? 진짜 가서 죽여버릴까? 동서,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났어요? 진정해요. 형님 같으면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저보고 아줌마라는데. 전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죠. 아이의 그 말 한마디로 그렇게까지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릴 줄은 말이에요. 기분 나빠서 못 앉아있겠네. 저 먼저 갈게요. 동서. 그날 갑자기 저를 카페에 혼자 남겨놓고 간 동서가 어딜 갔는지는 나중에 알았어요. 한 달 후 시아버님 생신이라 다 같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동서는 이상하게 다른 얼굴을 하고 있더군요. 괜한 말했다가 곤란해질까 가만히 있었는데 동서가 먼저 다가와 말 걸더군요. 형님, 나 어때요? 네? 뭐가요? 나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정확히 잘 모르겠어서. 내가 그날 그 싸가지 없는 꼬마 때문에 얼마나 열받았는지 알아요? 누구 보고 아줌마래. 그래서 그날 바로 성형외과 가서 얼굴 손 좀 봤어요. 어때요?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죠? 저는 그제서야 알겠더군요. 곧 터질 것 같은 맨들맨들한 이마, 웃을 때 더 도드라지는 광대, 순대라고 해도 믿을 만큼 더 두꺼워진 입술, 각도기같이 정확하고 날카로워 보이는 턱까지. 동서는 전보다 훨씬 부자연스러운 얼굴을 자랑스럽게 내밀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경악했어요. 그날 꼬마가 동서를 아줌마라 불러서 바로 성형외과로 달려갔다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으니까요. 동서는 생각보다 예민하고 열등감이 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동서의 행동이 밉지는 않았지만 괜히 불편하고 오히려 안쓰럽기까지 했어요. 지금도 충분히 예쁘고 좋은데 자꾸 뭐 때문에 본인을 저렇게 극한으로 몰아가는지. 나중에 남편에게도 말했는데 남편은 놀라운 말을 하더군요. 재수 씨가 집안 환경도 그렇고 워낙 과시욕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재현이 네가 들어온 뒤로 그게 더 심해진 것 같아. 내가 결혼한 다음에? 그냥 그렇게 느껴져. 왜? 동서는 저렇게 예쁘고 날씬하고 돈도 많고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인데. 내 와이프라 그런가. 뭐라 해야 되지? 재현이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뭔가 큰 아우라가 있어. 재수 씨처럼 명품을 걸치지 않고 화장도 거의 안 하고 하지만 뭔가 다른 격이 있단 말이야. 격은 무슨 격이야. 진짜야. 아버지랑 어머니도 슬쩍 그런 얘기 있었다니까. 결혼식에 왔었던 친척들, 친구들도 다 재현이 너는 화려하지 않아도 너 자체만으로 뭔가 고급스럽고 한 번 더 쳐다보게 되는 매력이 있어. 가만히 있어도 자신감과 친절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묘한 얼굴이라니까? 재현이 너는 네 매력을 너무 몰라. 남편이 그렇게 칭찬해주니까 고맙네. 장난 아니고 진짜야. 그런데 그걸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니까. 재수씨도 뭔가 느꼈을 거야.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하고 꾸며도 너처럼 될 수 없는 벽을. 그러니까 자꾸 다른 방법으로 네 마음을 안 좋게 만드는 거 아닐까? 차 안에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첫 만남 때부터 제게 얼굴 평가를 했고 백화점 VIP라며 자랑부터 했던 동서의 행동을요. 그것뿐이 아니라 제 결혼식장에 와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신부인 저를 깎아내리려고 했던 일도 말이에요. 사실 그 사이에 다른 일도 있었는데 이렇게 연결될 줄은 몰랐어요. 결혼 후 첫 명절이 되었고 저희 부모님은 시댁에 소고기며 과일을 잔뜩 보내주셨어요. 아우 재훈아, 사돈이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네. 뭘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다니?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기도 하고 어머님 아버님이 저 예뻐해 주시는 것 다 아세요. 항상 감사하고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라고 전해드리래요. 감사해라. 시부모님과 저의 대화를 엿듣고 있던 동서가 저를 따로 불러 말했어요. 형님, 요즘 수입산 갖고 한우라고 장난질 많이 한다고 난리던데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안다고 잘 아는 사람이 사야 돼요. 과일도 포장 보니까 그냥 시장에서 산 거네요. 백화점에서는 저렇게 포장 안 해주는데. 친정 부모님 댁 근처에 전통시장이 있어서 거기서 구입하셨을 거예요. 자주 가는 단골이기도 하고. 단골이 등쳐먹기 더 좋은 거 알죠?
동서는 또 비이성하는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먹는 거 말고 그냥 가전 바꿔드렸어요. 가전이요? 고기나 과일은 어차피 명절 아니어도 평소에 실컷 먹잖아요. 명절 선물 뭐 해드릴까 하다가 냉장고 새 걸로 바꿔드리고 김치 냉장고 하나 더 넣어드렸어요. 전부 다 백화점에서 최신식으로 산 거예요. 그러고 보니 시댁 냉장고가 달라진 것 같았고 세탁실에 못 보던 김치 냉장고가 있더군요. 잘하셨네요. 돈 많이 들었을 텐데. 저는 동서의 의중이 어느 정도 파악되어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을 퍼부었어요. 역시 동서는 다르네요. 저는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저도 이제 어른들이 진짜 필요한 걸 선물해드리려고 노력해야겠어요. 제목까지 동서가 선물해준 것 같아 다시 한번 고마워요. 제가 의외의 반응을 보이자 동서는 입을 삐죽 내밀더니 머쓱한 얼굴로 나가더군요. 그때도 동서는 어떻게든 제 선물을 깎아내리고 본인의 선물 자랑을 하려고 했던 모습이 다시 떠올랐어요. 생각났어. 명절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재현아. 내가 재수 씨랑 만나는 자리 최대한 피하도록 해볼게. 아니면 재현이 네가 말도 좀 놓고 편하게 다가가 보는 것도 괜찮고. 그래도 나보다 먼저 결혼했다고 생각하니까 반말이 쉽게 나오지는 않네. 네가 편한 대로 해. 내가 대신 미안해. 자기가 뭘 미안해해. 나 그냥 신경 안 쓰고 지내면 돼. 착한 남편은 제게 자꾸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몇 년 뒤 저와 남편은 큰 마음을 먹고 다니던 직장에서 나와 카페를 하나 차리기로 했어요. 가게를 열기 전 저희 부부는 3개월 동안 발품을 팔아 임대료도 적당하고 위치도 괜찮은 곳을 어렵게 구했어요. 결혼 때부터 언젠가는 함께 카페를 차리자고 말해왔기 때문에 남편과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커피와 디저트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공부하기도 했죠. 가게 인테리어도 사전에 많이 알고 업체에 접근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최고로 만족스럽게 진행할 수 있었어요. 드디어 우리 부부의 카페를 오픈해 소소하게 장사를 시작했어요. 오픈을 축하해주기 위해 부모님과 친구들, 전 회사 동료들 모두 들러서 격려와 응원을 해주고 갔어요. 재현아, 회사 끝나고 그렇게 커피학원 열심히 다니더니 진짜 맛있는데? 대단하다, 대단해. 디저트도 완전 색달라. 엄청 맛있어. 남편이랑 나랑 연구 진짜 많이 했어. 그런데 힘들기보다 재밌었어.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으이그 아주 천생연분이다. 부러워 죽겠네. 며칠 후 동서가 가게에 나타났어요. 형님 여기군요. 그 카페인지 뭔지 차린다더니 장사 좀 돼요? 동서 왔어요. 뭐 아직 그냥 그렇죠 뭐. 외제차에서 내린 동서의 손에는 커피가 들려 있었어요. 아마 예전에 같이 갔었던 3만 원 커피인 것 같더군요. 제 눈길을 의식했는지 동서는 으쓱하며 말했어요. 아, 제가 아무 커피나 못 마셔서요. 일부러 압구정 들러서 사왔어요. 기억나죠? 그때 그 카페. 아, 네. 기억하죠. 우리 집 커피도 맛있는데 한 잔 마셔볼래요? 말했잖아요. 저 아무거나 못 마신다고. 저기 케이크나 하나 줘봐요. 운동 끝나고 왔더니 배고프네요. 저는 동서에게 세 종류의 케이크를 내다 주었어요. 살찌는데 뭐 이렇게 많이 줘요? 그냥 맛만 본다 그랬잖아요. 에이, 그래도 한번 먹어봐요. 진짜 자신있게 만든 거라 그래요. 돈 안 받을게요. 오히려 너스레를 떨며 제가 말하자 동서가 눈을 내리깔며 포크를 집어들었어요. 동서는 정말 손톱만큼 세 종류의 케이크를 맛보더니 포크를 내려놓더군요. 왜요? 맛 없어요? 제 스타일은 아니네요. 그럼 빵을 좀 갖다 줄까요? 배고프다면서요. 형님,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장사 다시 생각해봐요. 맛 없다는 게 아니라 너무 평범해요. 다른 집에서도 그냥 흔하게 먹어볼 수 있는 맛이에요. 스페셜하지 않다고요. 다 형님이랑 아주버님 생각해서 드리는 말이에요. 동서는 그렇게 찬물을 끼얹고는 또각또각 하일 소리를 내며 나갔어요. 진짜 저 입에서 좋은 소리 한번 듣기 힘드네. 저는 동서의 말에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그 뒤로 저희 부부는 디저트를 더 파기 시작했어요. 내 입에는 맛있는데 왜 동서 입에는 그냥 그럴까? 그러게, 나도 맛있는데
하여간 재수씨 참 어려운 사람이야.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골똘히 생각하는 중에 뜻밖의 귀인을 만나게 됐어요. 아르바이트생을 새로 뽑게 됐는데 성실하고 부지런한 친구였죠. 그 모습이 너무 기특해서 저희 부부 역시 아르바이트생에게 잘 대해주었고 그 친구 역시 저희를 믿고 따르며 가족 같은 분위기의 카페가 되었어요. 사장님, 좀 먼 친척이기는 한데 사촌 언니가 베이커리랑 디저트 쪽 전문가거든요. 그 언니는 본인이 가게 안 차리고 그냥 하루에 딱 자기가 만들 수 있는 물량만 예약제로 받아서 파는 식인데 진짜 맛있다고 소문난 집이에요.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는데 거기 언니한테 한번 말해볼까요? 디저트에 진심인 저를 보며 아르바이트생인 선아가 뜻밖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정말? 그런 사촌이 있었어? 네,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먼 친척이라면서 괜찮겠어? 걱정 마세요. 얼마 후 선아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사장님, 저희 사촌 언니가 여기 카페로 한번 오고 싶대요. 정말? 고마워 선아야. 그렇게 선아 사촌 언니인 윤정 씨를 알게 되었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쪽 일을 늦게 시작하셨는데 두 분이 정말 진심이고 열심히 하는 게 느껴져요. 저도 같이 일하고 싶어요. 윤정 씨는 기꺼이 함께 일하고 싶다 해주었고 저희 부부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희 카페는 윤정 씨 덕분에 더 입소문이 나서 며칠이 껑충 뛰기 시작했고요. 뜻밖의 인연이 이렇게 많은 복을 가져다 줄지 생각도 못했죠. 그렇게 힘들지만 기쁘고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한창 카페가 잘 되고 있을 때쯤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새로운 카페가 들어온다는 정보를 들었어요. 다 같이 잘 되면 좋겠지만 솔직히 우리 카페와 너무 가깝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오며 가며 슬쩍 곁눈질로 봤는데 우리 카페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2층 구조에 형형색색 화려하고 비싸 보이는 인테리어가 돋보이더군요. 괜히 손님을 많이 뺏길까 긴장감도 들었지만 저희 부부 선아 윤정 씨까지 더 똘똘 뭉쳐 열심히 하기로 했죠. 그 카페가 오픈하던 날 저와 남편은 기절할 뻔했어요. 카페 주인이 바로 동서였던 거예요. 동서, 재수씨. 어머, 아주버님 형님, 안녕하세요. 이 카페 동서가 차린 거였어요? 네, 돈 좀 드렸어요. 괜찮죠? 갑자기 여기에 카페는 왜? 그리고 아무 말도 없었잖아요. 제 카페 차리는데 형님한테 일일이 보고해야 돼요? 지금 성준 씨도 해외에 나간 지 오래돼서 저희가 차린 줄도 모르는데. 서방님은 당시 일 때문에 해외에 꽤 오랫동안 머무는 상태였고 아무 인원도 없이 자기 부모한테 도움을 받은 동서는 무턱대고 카페를 차린 것이었죠. 동서 말대로 저희한테 카페를 열 거라고 뭐 알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나 근접한 위치에 이렇게나 의리의리하게 차렸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나 남편은 둘 다 너무 황당해 할 말을 잃었어요. 더 기가 막힌 일은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카페에 윤정 씨가 만든 디저트를 그대로 모방해 팔고 있더군요. 이 사실을 안 윤정 씨는 크게 화를 냈고 저희 부부 역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고민이 깊었죠. 동서의 카페가 개업하고 확실히 저희 쪽에 매출이 좀 줄기는 하더군요. 아무래도 같은 카페지만 저희같이 소박한 카페보다 그쪽에 화려하고 예쁜 카페가 사람들의 이목을 더 쉽게 끌 테니까요. 동서는 아예 작정하고 SNS 사진 스팟이라며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게끔 만든 것도 있었어요. 오랜 단골은 여전히 저희 카페를 찾아주었지만 새로 오는 손님은 거의 동선이한테 뺏기다시피 하고 있었죠. 남편은 서방님에게 이 곤란한 상황을 얘기했지만 해외에서 너무 바빠 서방님도 딱히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시부모님 역시 저희와 동선의 사이가 언제 틀어질지 몰라 노심초사하고 계셨고요. 저는 같은 가족인데 여러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역 커뮤니티에 동서의 카페 이야기가 올라왔어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대단한 갑질을 하고 돈으로 입막음을 하고 있었더군요. 한 아르바이트생이 동서의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와 쓴 글이었어요. 땡땡 카페 사장님인 강모 씨는
시급의 2배를 쳐주겠다며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했습니다. 당연히 경쟁률이 셀 수밖에 없었고 합격한 아르바이트생들은 운이 좋다며 들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하지만 그게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장님은 돈을 더 많이 주는 대신 저희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아파서 결근을 했는데 사장님은 전화로 돈도 많이 받아가면서 농땡이나 피운다며 저희 부모님 욕까지 하였습니다. 게다가 사장님은 이 근처 유명한 카페에 디저트 레시피를 도용했습니다. 그 카페의 메뉴를 전부 주문했었고 사람을 시켜 맛을 분석하고 똑같이 만들게 했습니다. 저희 모두 그 사실을 알았지만 돈을 더 주면서 입을 막았습니다. 항상 본인의 부유함을 자랑하곤 했었는데 왜 그런 짓까지 하면서 이 카페를 영업하는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카페가 아니어도 충분히 돈은 많은 것 같았으니까요. 아무도 그 이유를 묻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옆 카페를 망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저는 그동안 땡땡 카페에서 일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로 정신과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그만두었지만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은 아직 그곳에서 사장님의 모욕을 참아가며 일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돈을 이용해 아르바이트생을 괴롭히고 주변 상권에 해악이 되는 땡땡의 강 사장을 고발합니다. 커뮤니티의 글은 삽시간에 퍼졌고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그러다 정말 동서와 손절하게 되는 결정적 사건이 있었어요. 동서 카페 고발 사건 다음 날 동서는 우리 카페 문을 부실 듯한 기세로 열고 들어왔어요. 여기 나와보세요. 큰 소리에 나가보니 동서가 씩씩거리며 서 있었어요. 동서, 무슨 일이에요?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요? 이렇게 치사한 방법으로밖에 날 이길 수 없을 것 같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우리 아르바이트생 꼬디 같잖아요. 네? 그만둔 애 꼬셔서 이상한 글이나 올리게 하고 돈 얼마 줬길래 걔가 제 아이디 팔아가면서 글 썼대요? 액수나 한번 들어봅시다. 동서, 무슨 큰 오해가 있나 본데. 그놈의 동서 소리 좀 집어치우고 걔가 쓴 글에 내 사진까지 붙여놔서 지금 가는 데마다 욕먹고 있어요. 나 이렇게 만드니까 이제야 속이 후련해요? 저도 더 이상 참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 당신 이제 내 동서도 아니야. 머리가 어떻게 꼬여있으면 우리가 그런 계획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항상 이런 식으로 살아왔어? 그 피해의식을 왜 여기 와서 풀고 난리야? 결혼하고 그래도 당신이랑 가족이 됐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 그냥 넘겼어. 드라마에서처럼 형님이랑 동서랑 원수지면 현수 씨랑 서방님은, 어머님 아버님은 괜히 객식구 잘못 들어와서 집안 뒤집어 놨다고 할까봐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당신은 그런 생각 해본 적이라도 있어? 무섭게 소리 지르는 제 모습을 처음 본 동서와 다른 사람들은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처음 인사 왔을 때부터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 뭐가 잘나서 고개 빳빳이 들고 내가 충고하는 걸 다 튕겨? 처음부터 아주 재수없었어. 그쯤 되니 동서도 이제 막 나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뭐 비싼 브랜드니 백화점이니 소개해준다고 했던 거? 결혼 전에 관리받으라고 지적질했던 거? 내가 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자격지심 쩌는 너 같은 애나 하는 거야. 뭐? 자격지심? 말 다 했어? 남편 잘생겼겠다. 시부모님 오너하신 분들이고 니네 친정 돈도 많다며. 너 필라테스인가 뭔가 맨날 해서 몸매 잘 갖고 놓고 얼굴 쌍판대기 고치고 싶은 대로 다 고치고 살면서 도대체 뭐가 모자라서 나한테 시비질인데? 우리 카페 여기서 장사 잘 되니까 너 배알 꼴려서 그 가게 차린 거잖아. 우리 디저트 레시피까지 훔쳐가면서. 그런데 이제 나를 뒤에서 사람이나 조종하는 음흉한 인간으로 몰아?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어? 난 너한테 경쟁심 같은 거 1도 없는데 넌 왜 혼자 난리야? 네가 나한테 뭘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넌 내 급이 아니야. 난 너랑 격이 다른 사람이라고. 알겠어? 저는 전에 남편이 제게 해줬던 칭찬까지 생각해 공격했어요. 그동안 화라는 감정을 잘 모르고 살았던 저인데 한번 우라가 치미니까 저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변하더군요. 하지만 뭔가 그렇게 쏟아내니까 속은 시원했어요. 알게 모르게 결혼하고 그동안 동서가 보인 무례한 태도가
저도 마음에 걸려 있었나 봐요. 급이 다르다는 말에 동서의 눈꼬리가 더 올라갔어요. 급? 격? 지금 네가 누구 앞에서 그런 걸 따져? 너야말로 나랑 급을 운운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난 여태까지 그런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다고. 그런데 네 자신을 봐봐. 항상 나 의식하면서 뭐든 더 많이, 뭐든 더 화려하게, 뭐든 더 삐까뻔쩍하게 하려고 발악했잖아. 뭐? 발악? 발악이라고 했어? 내가 솔직하게 말해줄까? 그동안 네가 하는 짓거리 보면서 진짜 질투심 난 적 단 한 번도 없어. 오히려 네가 불쌍하고 안타깝더라. 뭐? 불쌍? 이게 진짜 미쳤나? 눈에 뵈는 것이 없는 동서는 드디어 제 앞에서 손까지 올리더군요. 재수씨, 그만합시다. 남편의 만류에도 쉽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동서는 계속 꽥꽥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곧장 시댁으로 달려가 시부모님께 이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시부모님 역시 항상 동서가 무슨 일을 벌일까 조마조마했다며 적극적으로 중재하지 못했던 당신들이 미안하다며 사과했다고 하시더군요. 그 일로 아직 일정이 남아있던 서방님은 계획보다 일찍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저와 남편 앞에서 진심으로 미안해했어요.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집사람이 철이 없는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개념 없이 굴 줄 몰랐어요. 카페 차린 것도 저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장인어른한테 돈 받아서 열었더군요. 제가 진작 알았으면 못하게 말렸을 거예요. 진짜 면목 없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서방님만 중간에서 곤란하게 만든 것 같아 저야말로 죄송해요. 그 뒤로 저는 동서와 완전히 발길을 끊었고 한동안은 서방님과도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렀고 카페는 전보다 더 문전성시를 이루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보냈어요. 손님들의 많은 요청으로 가게도 더 크게 확장했고 직원 수도 많아졌죠.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은 저희 부부에게도 아기 천사가 찾아왔답니다. 다음 달에 세상에 나오는 딸을 만날 생각을 하니 너무 기쁘고 행복하네요. 간혹 들려오는 서방님과 동선에는 꽤 좋지 않은 듯 했어요. 2년 전 그 사건 이후로 둘 사이는 계속 마찰이 생겼고 지친 서방님이 먼저 이혼을 제안했다고 하더군요. 그즈음 동서의 친정에서 무리하게 부동산 투자를 진행하다 많은 빚을 지었다고 해요. 한순간 벼락부자에서 알가지가 된 동선의 친정은 이제 더 이상 동서를 도와주기는커녕 입만 벌리며 돈 구해달란 소리만 한다고 하더군요. 동서의 사치 욕심도 끝이 났고 서방님에게 버림받을까 벌벌 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동서가 얼마나 예쁘고 좋은 것들을 많이 가졌는지 스스로 깨우쳤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거 비싼 것들이 무조건 그 사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동서가 하루빨리 깨달았으면 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겉모습보다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보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